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13번째 전설이 된 살인마 잭 더 리퍼 파트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영국 사회의 모순 속에서 태어난 살인마 잭 더 리퍼. 19세기 영국 국민의 삶. 지난 3월 조디악 킬러 이야기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했던 잭 더 리퍼를 바로 이어서 다루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살인마 중에서도 그것도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살인마 중에서 이처럼 유명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뮤지컬 작품이나 각종 소설과 만화, 게임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는 잭 더 리퍼는 그를 단순한 연쇄살인마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크 히어로나 의적과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이면서 피해자들을 처참하게 죽인 미치광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존재했던 1800년대 말 영국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된 기술과 산업력은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은 영국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1800년에 1천만 명이 조금 넘던 영국의 인구는 불과 100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본가들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환경은 열악을 넘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밧줄에 걸려서 잠을 자거나 그보다 나은 숙소가 길에 놓인 관이었으니까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인권이 막장에 가까웠던 당시의 영국에서 여성들이 받는 급여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남성들의 경제력이 무너지면서 여성들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당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부정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처참한 수준이었고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하녀의 연봉이 13파운드, 즉 26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260만 원 정도를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없거나 남편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매춘에 뛰어드는 것은 그리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시 발행되던 개간 잡지 웨스트민스터 리뷰에 따르면 영국 전체의 매춘부 숫자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36만 8천 명의 격차가 크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정식으로 통계를 잡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유추한 거니까 36만 8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확한 통계치를 추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대략적인 숫자고 그 오차 범위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하여튼간 정확한 것은 그만큼 매춘부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잭 더 리퍼는 이 소외된 여성들을 자신의 손쉬운 사냥감으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공식적인 5번의 살인. 공식적으로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5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영국을 대표하는 아니 서구권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마치고는 그 희생자의 숫자가 5명이라는 점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공식적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 리퍼의 살해 방식을 흉내낸 살인은 수백 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모방 범죄인지 실제로 이 리퍼의 살인 범죄인지 밝혀낼 과학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국 경찰이 공식적으로 리퍼의 살인으로 인정한 사건이 바로 5건이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첫 살인은 1888년 8월 31일 발견된 메리 앤 니콜스였습니다. 43살의 매춘부였던 그녀는 전날인 8월 30일 23시경 화이트채플 거리를 걷는 모습 이후에 31일 0시 30분에 스피탈 필즈의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새벽 2시 30분경에 오스번 거리에서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에밀리 홀랜드와 만나서 7, 8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우드 거리 입구에서 새벽 3시 40분경에 찰리 크로스와 로버트 파울이라는 수레꾼이 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조나스 미즌 경관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사망한 니콜스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워낙 이제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니콜스의 시신은 브라운 앤 이글 양털 창고라는 상가에 있는 마구간 입구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녀의 목과 배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목에는 숨통이 졸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엠마 그린 여사와 그녀의 딸도, 또 맞은편 집에 살던 폴키스 부부도 사건 당시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범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만이 니콜스의 몸에 있는 자상은 모두 아주 날카로운 칼 한 자루만으로 생겼고, 범인은 왼손잡이이며 범인은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한 후에 시신을 벅스로우 더우드 거리로 옮겨서 훼손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8일 새벽 6시경 애니 체프먼이라는 당시 47살의 매춘부가 다시 살해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침대를 빌릴 돈이 없어서 당일 새벽에 1시 35분경에 쫓겨난 체프먼은 숙박비를 벌어오겠다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이후 새벽 5시 30분경 엘리자베스 롱이라는 여성이 길을 걷다가 한버리 29번가에서 사냥 모자를 쓴 키가 5피트 7인치, 그러니까 170cm 정도의 복장이 추레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체프먼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체프먼의 시신은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목이 깊이 그어져 있었으며 혀는 이빨 사이에 끼어져 있었고 얼굴이 부푸른 점으로 보아서 아마도 목에 두른 스카프로 교사를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서 시신의 어깨에 걸쳐 놓았고 자궁을 적출하였기 때문에 검시관은 범인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슈는 이 사건 이후에 범인이 런던 중앙통신사라는 신문사에 9월 27일 소인이 찍힌 편지를 보냈다라는 점이었죠. 나는 경찰들이 나를 잡았으며 아직 날 처리해보지 못한 거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 그들이 똑똑한 척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땐 웃음이 나더군. 그 가죽 앞치마에 대한 농담은 정말 웃겼어. 난 창녀들이 혐오스럽고 내가 쇠고랑을 찰 때까지 그들을 찢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저번 일은 대단했지. 난 그 여자가 찍찍댈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그들이 날 잡을 수 있을까? 난 내일이 좋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너도 곧 나와 내 즐거운 작은 놀이에 대해서 듣게 될 거다. 최근 사업의 성과로 얻은
생강 맥주병에 담아놓은 빨간 물질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풀처럼 굳어버려서 못 쓰게 되었다. 붉은 잉크, 붉은 잉크면 충분하길 바란다. 하하. 다음번에 할 일은 여자의 귀를 잘라내고 재미로 경찰에게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나? 내가 좀 더 일할 때까지 편지를 보관하다가 공개하도록. 내 칼이 아주 좋고 날카롭기에 기회만 있으면 바로 써보고 싶어. 행운을 빌며 안녕히 잭 더 리퍼로부터. 이 별명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시길. 추가. 내가 두 손을 붉은 잉크로 다 적시기 전에 이걸 붙여서 다행이지 않나? 빌어먹을 운도 없지. 이젠 그들이 나더러 의사라고 하더군. 하하.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런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실제로 범인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강했지만 9월 30일에 벌어진 살인 사건, 이 귀가 잘린 에도스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범인이 쓴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9월 30일 날 이 잭 더 리퍼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체에 귀가 잘린 시체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9월 30일 이날은 불과 수십 분의 간격을 두고 두 건의 살인이 발생해서 더블 이벤트라는 더, 더블 이벤트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의 첫 희생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라는 45세의 매춘부였습니다. 오후 11시경 검은 콧수염과 속눈썹이 있고 코트를 입고 있던 키가 작은 남자와 함께 커머셜 로드의 버너 스트리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던 그녀는 11시 45분경에도 또 0시 35분경에도 짧은색 검은 코트와 선원 모자를 쓴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 특히 0시 35분경에는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벽 1시경 더필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죠. 스트라이드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에 따르면 피웅덩이 속에 누워있던 시신의 목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는 비교적 상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음 시신인지 모르고 쓰러져 있던 그녀를 만졌을 때 그녀는 아직 몸이 따뜻했다고 하니 살해 후에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듣고 달아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었죠. 같은 날 발견된 캐서린 에도스 역시 46살의 외춘부였습니다. 저녁부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그녀는 경찰서에서 술이 깨어서 새벽 1시경에 풀려났죠. 그리고 1시 35분 무렵 그녀는 선원 복장을 입고 붉은 스카프를 맨 키가 5피트 7인치, 그러니까 170cm 정도 되는 수염을 기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듀크 스트리트 근처에서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인 1시 45분에 순찰 중이었던 에드워드 와킨스 경관이 에도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부검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녀는 신장이 떼어져 있었고 귀가 잘렸으며 얼굴 주변에 상처가 있었고 하복부 역시 절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편지가 화이트채플 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지 러스크에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미스터 루스크에게 선생, 한 여성으로부터 받은 신장의 절반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을 위해 보존했습니다. 다른 한 조각은 튀겨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꺼낸 피 묻은 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서명, 할 수 있을 때 저를 잡으세요, 루스크 씨. 그리고 이 편지에는 실제로 콩팥의 절반가량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신장이 진짜로 사망한 에도스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진짜 리퍼의 지신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편지 때와는 달리 이 편지는 오탈자도 많았고 문장 자체에도 이상한 점이 많아서 더욱 논란이 되었죠. 그리고 1888년 11월 9일 메리 제인 켈리라는 25살의 매춘부가 마지막 희생자로 기록됩니다. 연이은 살인 사건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던 켈리는 집세인 29실링이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려고 나갔다가 집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그녀가 살던 집은 일종의 고시원과 같은 형태로 3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의 방 넓이에 가구는 탁자와 의자, 난로와 침대가 전부였죠. 켈리의 이웃이었던 매춘부 메리 앤콕스는 켈리가 살해되기 전날인 11월 8일 밤 23시 45분경 켈리가 35, 36 정도의 키가 5피트 5인치 정도 되는 남성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고 1시경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1시 30분경에 잠시 외출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다음날 아침 10시 45분 켈리에게 29실링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토머스 보우어에게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점이 잘려 있었고 오른쪽 대퇴부와 두 유방이 모두 잘려 있었으며 뱃속에 자궁, 신장, 간, 내장 등이 적출되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심장은 아예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마저 분노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 라고 명령했으니 이후 리퍼는 깜쪽같이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잭 더 리퍼에 대한 이야기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가 벌인 사건이라고 공인받지는 못했던 몇 가지 사건들과 용의자로 추정되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